31편 닫힌 문을 여는 열쇠. 육중한 강철 문이 열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겁에 질린 한 마리 고양이 같은 소년이었다. 17, 18살쯤 되었을까. 깡마른 체구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세상을 경계하는 날카로운 눈빛. 소년은 자신이 만든 안전한 요새에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들을 향해 잔뜩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항생제, 저 안쪽 선반에 있어. 필요한 만큼 가져가. 대신 약속은 지켜. 내 건강 상태 확인해줘야 해. 소년, 민주는 턱짓으로 약품실 안쪽을 가리켰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항생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소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어이, 꼬마,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이 문, 밖에서는 절대 못 여는 문인데. 꼬마 아니거든. 그리고 당신 같은 근육질 무식쟁이한테 설명해 줄 의무는 없는데. 민준의 앙칼진 대답에 강태식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일촉즉발의 상황. 가람은 홈즈의 조언에 따라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진정들 하시오. 우린 지금 동료가 필요한 거지. 적이 필요한 게 아니오. 그 사이 서유는 민준의 간단한 진찰을 마쳤다. 영양실조와 수면 부족,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비상식량 일부와 비타민을 그에게 건네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 병은 없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혼자 있다가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 거예요. 모든 거래는 끝났다. 그들은 항생제를 얻었고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다. 가람은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 홀로 남을 소년을 돌아보았다. 그때 홈즈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울렸다. 저 아이를 데려가게, 왓슨군. 저 아이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총이나 칼보다도 강력한 무기일세. 가람은 홈즈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그는 오만한 천재 소년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홈즈 방식의 화법을 사용했다. 우리는 이제 떠나겠소. 당신은 이 안전한 성 안에서 계속 숨어 지내면 되겠군. 물론 언젠가 비상 전력이 끊기거나 혹은 우리보다 멍청한 침입자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안전하겠지. 뭐야,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아니, 제안을 하는 거요. 가람은 홈즈의 목소리를 빌려 말했다. 이 세상은 지금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소. 나는 지금 그 미스터리를 풀고 있는 중이지. 하지만 나에게는 굳게 닫힌 정보의 문을 열 열쇠가 없소. 당신의 그 재능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을 텐데. 이대로 섞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홈즈의 도발은 그의 지적 오만함과 호기심을 정확하게 자극했다. 그는 평생을 컴퓨터 모니터 너머의 세상을 탐험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함께 진짜 세상을 탐험하자고 제안하는 기묘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다. 재밌겠네. 민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피식 웃었다. 좋아, 따라가지. 대신 내 노트북이랑 하드디스크는 챙겨가야겠어. 내 모든 것이니까. 그는 자신의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그렇게 스스로 문 밖으로 걸어 나오기로 결정했다. 32편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 팀은 무사히 지하 도시로 귀환했다. 서윤이 가져온 항생제 덕분에 총상을 입었던 경비대원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김 선생과 지하 도시의 생존자들은 새로운 동료가 된 민준을 경계하면서도 그들의 용감한 행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외부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되어 있었다. 가람은 홈즈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한 구석에 버려진 사무 공간을 개조하여 새로운 작전 본부를 꾸렸다. 민준은 그곳에 자신의 컴퓨터 장비들을 설치했다. 다행히 역의 비상 전력은 살아있었고 그는 몇 시간 만에 폐허 속에서 자신만의 사이버 요새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뢰를 주지, 미스터 민준. 가람의 머릿속에서 홈즈가 새로운 파트너에게 첫 번째 과제를 내렸다. 나의 가설은 이 재앙이 도시의 상수도 시스템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세. 그것을 증명하려면 재앙이 시작된 바로 그날 아침 서울시 전체 정수장에 약품 투입 기록이 필요하네. 특히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전기 소독이라는 명목으로 정체불명의 화합물이 투입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주게.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장난해. 지금 모든 네트워크가 죽었는데 무슨 수로 시청 서버에 접속하라고.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걸세. 도시의 통신망은 죽었지만 군과 정부가 사용하는 비상위성 회선은 아직 살아있을 확률이 높지. 그 회선을 찾아내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걸세. 홈즈의 제안에 민준의 눈이 처음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 그것은 천재 해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군말 없이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놀리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작전본부 안에는 민준의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길을 만들고 닫힌 문을 부수며 정보의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될 무렵 그가 외쳤다. 찾았다. 모니터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함께 서울시 전체 정수장의 약품 투입 로그 파일이 떠 있었다. 그리고 홈즈의 예측대로 재앙이 시작되던 바로 그날 새벽 5시 군포를 포함한 수도권 남부의 5개 정수장에서 미확인 화합물 이자동 소독 용목으로 다량 방출되었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빙고. 홈즈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그 명령을 내린 자를 추적하게. 그 디지털 서명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민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는 추적 결과를 모니터에 띄웠다. 발신지는 정부기관이나 군부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판교에 위치한 한 거대 바이오 제약 회사의 사설 서버였다. 화면에 떠오른 회사의 이름, 유진 제약, 그리고 그 회사의 가장 큰 규모의 연구시설이 위치한 곳. 모니터 화면에 지도와 함께 뜬 그 지명의 이름에 가람은 숨을 멈췄다. 경기도 군포시.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며 그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33편, 우리는 군포로 간다.
민준이 찾아낸 군포라는 이름은 작전 본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가람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재앙의 근원지이자 가장 위험한 적진이 되어버렸다. 그의 개인적인 귀환은 이제 인류의 운명을 건 싸움과 분리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이건 전쟁입니다. 강태식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볐지만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단순한 바이러스 유출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야. 정수장 시스템을 해킹해서 수도권 남부 전체의 바이러스를 살포한 거지. 목적은 아마도 신약 개발을 위한 끔찍한 임상 실험이었을 테고. 김 선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의사로서 생명을 담보로 한 이 끔찍한 범죄의 치를 떨었다. 팀원들의 얼굴에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때 가람의 머릿속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네. 왓슨 군. 적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 우리의 목표 또한 명확해졌지. 홈즈는 가람을 통해 모두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닐세. 종결이지. 이 모든 재앙을 끝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쳐야만 하네. 유진 제약의 군포연구시설, 그곳에 있을 중앙통제개체, 퀸을 찾아내 파괴해야만 이 지옥은 끝이 날 걸세. 그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강태식이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군포는 이미 저것들의 소굴이 되었을 텐데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요. 물론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눈을 피해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걸세. 가장 어둡고 가장 은밀한 길을 통해서. 홈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미스터 민준, 자네의 다음 임무일세. 군포연구시설의 설계도를 찾아내게. 특히 외부와 연결되는 비공식적인 통로, 예를 들면 지하 배수로나 비상 폐기물 처리 터널 같은 것들 말일세. 모든 건물에는 쥐구멍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다시 한번 불가능한 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홈즈는 마지막으로 팀원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것은 위험한 여정이 될 거요. 우리 중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지옥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요. 나는 가야만 하오. 그곳에 내 가족이 있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태식, 서윤, 민준, 그리고 지하 도시의 생존자들까지.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생존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한 비장한 결의가 서리고 있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경비대장이 말했다. 당신들은 우리 동료의 목숨을 구해줬소.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지. 가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하나의 운명이 된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을 향해 그리고 재앙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34편 희망이라는 이름의 길. 며칠 후 민준은 마침내 군포연구시설의 복잡한 지하 설계도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홈즈의 예측대로 그곳에는 외부의 하수 처리 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기록에 없는 오래된 지하 배수로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작전팀은 최정예 인원으로 다시 꾸려졌다. 가람, 강태식, 서윤, 민준, 그리고 지하 도시의 경비대원 중 가장 뛰어난 3명이 함께하기로 했다. 김 선생과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하 도시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떠나기 전날 밤, 가람은 아주 오랜만에 아내 서윤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서윤은 그의 전투복을 꼼꼼히 챙겨주며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아서 돌아와 달라는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가람 역시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노라고. 다음 날 새벽 7명이 결사되는 어둠을 뚫고 지상의 폐허 속으로 다시 나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군포로 향하는 지하 배수로의 입구였다. 여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그들이 서울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좀비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들의 움직임은 더욱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자신들의 심장부로 다가오는 이방인들을 감지라도 한 듯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 탄약이 떨어져 백병전을 벌여야 했던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었고 동료가 좀비에게 팔을 물리자 서윤이 눈물을 머금고 그의 팔을 절단해야만 했던 끔찍한 순간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들을 구해낸 것은 홈즈의 천재적인 지휘와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었다. 강태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지켰고 민준은 노트북 하나로 도시의 모든 전자 장비를 교란시키며 길을 열었으며 가람은 흔들리는 팀원들의 마음을 다잡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 마침내 며칠 밤낮의 사투 끝에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지하 배수로의 낡은 철문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과 함께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 그들을 맞았다. 강태식이 선두에 서서 어둠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가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 팀원들은 차례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들이 걸어 들어간 그 길은 단순히 군포로 향하는 지하 터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족에게로, 집으로,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길이었다. 35편 서울의 경계를 넘다. 지하 배수로는 도시의 혈관처럼 어둡고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시큼한 악취와 발목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폐수,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 지상의 지옥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팀은 강태식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지형을 읽고 위험을 감지하는 초인적인 감각을 발휘했다. 민준은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지하시설의 설계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그들이 가야 할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다. 그들의 뒤를 가람과 서윤, 그리고 남은 경비대원들이 굳건히 바쳤다.
며칠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서 먹고 자고 걸었다. 시간 감각은 마비되었고 지상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오직 군포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등불이었다. 어둠 속에서의 여정은 그들을 더욱 단단한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기고 잠이 들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말없이 나누어 먹었다. 강태식의 거친 말투 속에는 동료들을 향한 굳은 신뢰가, 민준의 퉁명스러운 표정 속에는 팀에 대한 서툰 애정이 깃들어 있었다. 가람은 이 기묘하고 위태로운 여정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가족을 얻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지독한 행군 끝에 민준이 외쳤다. 거의 다 왔어. 이 수로만 빠져나가면 경기도 경계야. 그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저 멀리 출구로 보이는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빛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녹슨 철제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기어 나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여전히 세상은 잿빛으로 죽어 있었지만 코를 찌르던 피비린내와 비명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스산한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만이 폐허가 된 도시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지옥의 심장이었던 서울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가. 가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익숙한 지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고향 군포의 외곽이었다. 그는 거의 10년 만에 자신의 집이 있는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동시에 미지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36편 이상한 좀비 첫 번째 의문. 군포의 풍경은 서울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도시 전체가 죽어 있다는 점은 같았지만 그 방식이 달랐다. 서울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파괴되었다면 군포는 마치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지된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팀은 버려진 상가 건물에 몸을 숨기고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경계했다. 이상합니다.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던 강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너무 조용해. 그의 말대로였다. 서울에서 그들을 지겹도록 괴롭혔던 무의미하게 배회하는 좀비들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신 거리 곳곳에 마치 전원이 꺼진 마네킹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좀비들의 모습만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놈들의 에너지가 다 떨어진 건가? 아니면 가람의 머릿속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그의 의문을 대신했다. 아니, 왓슨군. 저것은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 아닐세. 대기하고 있는 것에 가깝지. 마치 사냥을 앞둔 포식자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홈즈는 가람에게 망원경으로 서 있는 좀비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가람은 렌즈를 통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세상에, 그 좀비들은 모두 똑같은 방향을 향해 서 있었다. 도시의 중심부, 유진 제약의 거대한 연구시설이 위치한 바로 그 방향을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 일제히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알겠나, 왓슨. 홈즈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울렸다. 서울의 좀비들이 이끌리는 쇳가루들이었다면 이곳의 좀비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일세. 우리는 이제 적의 본진에 들어온 것이야. 바로 그때였다. 그들의 은신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끼익 가는 낡은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팀원들은 일제히 총구를 그쪽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나온 것은 좀비가 아니었다. 낡은 옷을 입고 깡마른 얼굴을 한 10살 남짓의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품속에 숨겨두었던 깡통을 최대한 소리 나지 않게 길 건너편의 빈 상점으로 굴렸다.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 아이는 그 소리를 이용해 주변에 서 있던 좀비 하나의 주위를 끈 뒤 그 틈을 타 재빨리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팀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저 아이는 이 지옥 같은 도시에서 저런 방식으로 홀로 살아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가람의 머릿속에서 홈즈가 첫 번째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하군. 아주 이상해. 저 아이는 분명 살아있는 인간일세. 그런데 왜 저 수많은 병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온 저 작은 침입자를 공격하지 않는 것일까?